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깊어가는 가을밤 별을 해는 감성을 가진 MC 김일중입니다. 온 세상의 어둠을 환하게 비추는 저 보름달처럼 여러분들의 삶도 밝게 빛나길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일타 변호사 임지혜입니다. 동구 밖에서 빨갛게 익어가는 사과처럼 저도 법 지식이 날로 익어가는 법둥이 유재환입니다. 청고마비의 계절, 말도 살찌고 법도 살찌는 우리들의 법 배석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배석준 기자. 아니, 청고마비의 계절치고는 너무 헬스케져서 돌아오셨어요. 다른 사람이 걸어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좋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부쩍 요즘에 좀 다이어트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좀 한번 살아보겠다고 네.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아, 살아보겠다고.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 그렇지. 우리는 법 지식만 살이 찌면 됩니다. 네.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예. 아니, 우리 뭐 배 기자님이야 지금 가을 안 탄다고 하시고 임주혜 변호사는 가을 타요? 전 가을은 안 타는데 명절 타요. 명절 타. 근데 저는 또 K 며느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명절 또 부담스럽게 안 하시지만 그래도 나름 또 며느리로서 해야죠. 명절은 또 큰 행사이기 때문에 준비 들어갔습니다. 오, 그렇군요. 마음가짐을 또 단단히 먹으셔야 그럼요. 되겠네. 저는 이제 어머니 모시고 좀 약간 산 같은 거, 네, 아차산 같은 거 좀 다녀오면 좋지 않을까. 아차산이요? 네. 그래서 아차산 주변에 들어온 것 같은데. 기분 탓. 아차산 둘레길 좋다고. 둘레길, 맞아요. 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또 가을이 축제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각종 뭐 젓갈 축제도 있고요. 맞아요. 커피 축제, 뭐 꽃 축제 등등등 축제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많은 축제 가운데 젓갈 축제를 말씀하실지 몰랐는데. K들이. 지역 특산품 굉장히 중요하고요. 중요하죠. 또 추석 가면 김장 이즈 커밍이라고. 그렇죠. 김장까지 내다봐요. 그럼요. 멀리 앞수를 내다보고 있는 며느리입니다. 멀리 보시네. 어디 가고 싶은 데 없으세요? 저는 네. 아기가 어려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살 빼는 건 좋은데 너무 기력까지 잃은 거 아니에요? 가을에 조금 기력도 좀 회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어 먹으러 가겠습니다. 전어 좀. 네네네. 아, 전어는 좀 좋습니다. 구워서 먹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가을의 낭만과 정취를 여행과 함께 해보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에는 이제 여행 혜택도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런 거 잘 찾아보고 가면 저렴하게 이 가을 여행을 만끽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9월부터 코레일에서 하고 있는 여행이 있는 주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매월 마지막 주말마다 코레일과 협력해서 지역 축제나 야간 관광, 뭐 반려동물 동반 여행, 뭐 그런 행사들이 되게 많다고 하니까 그런 걸 잘 이용하시면은 근거리나 원거리나 좀 신속하게 가서 놀다가 빨리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차 타고 하는 여행이 네. 정말 낭만도 있고 운치도 있고 그렇죠. 막히지 않아서 좋고 네, 그렇습니다. 예, 정말 많은 장점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 잘 메모해 두셨다가 여행 갈 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한 가지 메모할 게 있죠. 바로 일상생활 속에 도움이 되는 우리들의 법입니다. 자, 알아두면 좋을 다양한 법 이야기가 가득한 우리들의 법. 새 법률부터 만나보시죠. 자, 국회를 통과한 새 법률 중에서 생활에 필요한 법만을 엄선해서 오는 배석준 기자. 오늘은 새 법률 어떤 이야기입니까? 혹시 흰 지팡이의 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흰 지팡이의 날이요? 네. 시각장애인 분들이 흰 지팡이를 이제 쓰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오. 아마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날이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원래 이 흰 지팡이는 마법사 중에서 최고의 마법사들이 쓰는 게 흰 지팡이인데 어쨌든 예. 그거랑 별개로 법적으로 흰 지팡이를 시각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해두고 있고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걸어 다니실 때 흰 지팡이를 걷고 가든지 하면 이분들이 시각장애인 것을 바로 알고 차량도 이제 좀 멈춰서거나 서행하거나 이렇게 하도록 10월 15일이 흰 지팡이의 날로 제정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흰 지팡이는 시각장애인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법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 지팡이는 시각장애인만 써야 된다고 법에 딱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도로교통법 제11조를 보면은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도로를 보행할 때는 흰 지팡이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 이렇게 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로교통법 49조를 보면은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 지팡이를 짚고 있거나 또는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차들은 또 일시
즉시 정지해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서 흰 지팡이 사용을 하는 것을 시각장애인은 권고를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흰 지팡이 이야기를 꺼낸 걸 보면은 오늘 이제 새 법률이 시각장애인과 관련된 법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네, 흰 지팡이와 함께 시각장애인들의 보행 때 눈이 대주는 점자블록과 관련된 법안이 지난 8월 24일 통과됐습니다. 점자블록을 훼손하거나 그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교통약자법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과 교통약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나 인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안입니다. 네. 현재는 점자블록이나 설치 이런 거에 대한 관리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인가요? 아닙니다.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에 따르면요,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공원이나 도로, 교통수단을 연결하는 보도에 이제 점자블록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점자블록의 설치 유지, 보수, 관리의 규정이 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파손된 점자보도 블록이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점자블록 관리와 관련된 부분도 법으로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그 지적이 계속돼 와서 이번 법이 통과되면서 시각장애인분들도 조금 더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될 수 있었습니다. 아, 이것이 진짜 필요한 법률 같은 게요. 네. 길을 걷다 보면 황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볼라드라고 하는 차량 진입 방지석이 네. 그 점자블록 위에 떡하니 세워져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이 걸어가다가도 네. 거기 걸려서 넘어질 수 있는 건 아닌가 걱정 좀 되고 그래요. 실제로 점자블록 위에다가 그 킥보드 있잖아요. 네. 이런 거를 이렇게 주차를 해놓거나 아.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런 행동은 진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좀 위험하죠. 아니, 실제로 좀 점자블록 관련해서 문제가 좀 많았었나요? 네, 국민권익위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전자블록과 관련된 민원으로 접수된 거를 조사를 했는데 약 2,847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보면은 점자블록 훼손, 파손 이런 것들이 1,257건 정도로 가장 많았다고 하고요. 점자블록을 침범하거나 그다음에 미설치 지역이 많다는 요구 등등 점자블록과 관련된 어떤 민원 사항들이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확실히 점자블록과 관련된 문제들이 좀 많았었던 것 같은데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해지네요. 네, 이동 편의시설의 예시로 점자 유도블록을 현행법에 직접 규정하고 있고요. 점자 유도블록을 훼손하거나 교통연자의 그 이동 편의시설 이런 것들 이용을 방해하거나 하면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뭐 관리도 잘 안 돼 있었고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 점자블록이 이제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든 법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법이 통과됐으니까 점자블록에 진짜 뭐 자전거, 뭐 전동 킥보드 이런 거 주차하면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입법자를 만나봐야겠죠? 오늘의 주인공 바로 이분입니다. 응급실이나 소아응급실 이런 데가 문을 닫다 보니까 뺑뺑이 돌다가 결국엔 사망하는 일들이 계속 요즘에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과들은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고 그 발판을 마련해주는 소아과 진료를 하다가도 의료사고들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무과실이라는 이것도 국가가 100% 책임져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자, 오늘 입법자들의 주인공은요, 의사 출신의 보건의료 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지킴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신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의상도 외래 가운 보다 입으신 오신 것 것 같아요. 같으신데. 예, 이게 의사 가운 같아서 조금 공포에 질리시나요? 아니요. 오히려 너무 친숙하고. 네. 예, 일부러 약간 컨셉처럼 이렇게 입으신 건가요? 예, 컨셉입니다. 예, 의사 가운을 딱 입고 오셨습니다. 네. 아, 예. 정말 반갑습니다. 아, 근데 온 국민의 정말 귀와 눈이 쏠린다는 이 국정감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요즘 실제로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이 된 만큼 9월, 10월 매우 바쁘게 지내고 있고요. 특히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더 중요성은 저는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년간의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많은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입법이나 아니면 예산이나 정책적으로 정부가 제대로 수행을 했는지 잘 마무리하고 그래도 안 된 것들은 더 지적을 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서 또 열심히 성실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국감 때가 되면 잠도 못 자면서 일을 한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잠을 좀 못 주무세요? 아니면 푹 주무세요? 이렇게 수면에 예. 숙면하세요? 아니면 예. 바삐 지내시느라? 저는 사실은 의사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숙면의 중요성을 너무 크게 느끼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저희 보좌진 분들한테 제발 좀 밤새면 안 된다. 그런다고 더 좋은 질의가 나오는 거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간과 효율을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자고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대비하자라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근데 의사 때보다 힘드세요? 안 힘드세요? 의사 때도 힘들었는데 아무래도 국회는 현안 대응 그리고 응급 대응이 더 많아서 더 힘들긴 하죠. 약간 진료과로 치면 응급의료학과 이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터지는 게 빵빵 현안이 터지다 보니까 평소에 실력을 쌓아놨다가 이 사안이 터지면 곧바로 대응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응급. 응급. 예. 잘 응급 짚었네요. 중에서도 정말 초응급일 수도 있겠다. 아니 진짜 뭐 현재 보건복지위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뭐 코로나19로 시작해서 뭐 간호법 문제까지 현안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의정 활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국회 전반기 때 코로나 시기에 저희가 국회의원이 되고 또 2, 3년간 계속 코로나 대응만 했었기 때문에 특히 코로나19 터졌을 때 이 바이러스는 도대체 어떤 양상이고 어디까지 전파될 것이야. 또 방역을 풀어라 아니면 쪼여라 여러 가지 그런 전문가들과 디베이트 하던 그런 시기를 생각하면 참 어느새 벌써 1년 지난 얘기가 돼서 하지만 마음속에는 그때 정말 정치인으로서 열심히 뛰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활동하면서 사실 또 너무 그 분야를 잘 알다 보니까 또 좌절감도 맛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어려움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예, 초선이고 비례대표니까 보건의료로 왔으니 정말 복지에서 상당히 그래도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전문성 있는 목소리를 전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저는 되게 힘들었던 게 사실은 2020년도에 뭐 의사정원 확대할 때 의료계 젊은 의사들이 특히 가운 벗고서는 뛰쳐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젊은 의사들이 이렇게 현장을 떠나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 있었고 이런 보건의료에 첨예한 이슈들이 발생할 때마다 저는 중간에 끼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의료계 그리고 국민 그리고 우리 정치하는 분들을 잘 소통할 수 있는 판을 만들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양쪽에서 막 사방에서 공격을 많이 받았죠. 그런 게 쉽지는 않았던 나날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말씀을 잘하셔서 진짜 약간 좀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 그래요? 네. 그 정도로 정말. 그 정도로 정말. 예, 그 얼만큼 노력했는지가 여실히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또 지금까지 대표 발의한 법안도 굉장히 많다고 그러는데 몇 개 정도 되는지 기억하세요, 혹시? 예, 저희가 이제는 4년차 이제 국회의원이 되다 보니까 이제 넘버링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법안을 몇 개 정도 발의했는지. 근데 사실 저는 법안을 많이 내는 게 좋다라고 양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보건의료 하다 보니까 이건 입법사항인데 이건 입법사항인데 토론회 하다 보면은 토론회로 끝나지 않고 법안으로 또 연결되어야지 뭔가 마무리가 된다는 생각 때문에 내다 보니까 지난 4년간 100개가 넘는 법안을 내서 사실 발의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관철시킬 수 있을까 통과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리해보면 한 30% 정도의 통과율이어서 조금 더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그 발의한 법안 중에서 가장 의미 있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법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사실은 꼭 말씀드리면서 저 스스로가 되게 뿌듯했던 건데요. 무과실 분만 사고. 그러니까 우리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분만하다가 의도하지 않게 아이가 중환자로 빠지거나 아니면 사망을 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항상 이게 뭔가 소송으로 가면 산부인과 문 닫을 정도로 몇십억 정도의 판결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산부인과가 우리나라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었는데 의사의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국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배상하라는 법안인데 100%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할 수 있는 것. 그 제도를 마련해 놓으면 결국에는 산부인과 의사들도 분만을 하면서의 그런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 소멸해 가고 있는 산부인과를 그래도 살리고 우리가 꼭 필요한 특히 취약 지역에서의 산부인과를 버팀목이 되는 데는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법안이 기재부를 겨우겨우 설득해서 통과가 됐는데 그때 본회의 통과될 때 너무 스스로 뿌듯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작은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굉장히 좀 오늘 주제가 기대가 되는데요. 모두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신현영 의원님이 준비한 오늘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환자도 의사도 걱정 없는 세상을 위해입니다. 첫 번째 법안은 필수 의료 붕괴를 막아라 필수 의료법 제정안인데요. 필수 의료가 붕괴됐다, 필수 의료 문제다,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개념은 아직까지 정리가 확실히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필수 의료가 정확히는 어떤 건가요? 예. 아마 다들 의료 이용 병원이나 의원에 가보셨을 때니까 경험을 하실 텐데요. 모든 의료가 사실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피부 미용이 생명과 직결될까요? 또 그건 아니죠. 예, 그렇진 않죠.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병원을 이용을 할 때 정말 생명과 직결되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중요한 과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여러 과들이 있긴 한데 의료에서는 내외 산소 이렇게 얘기하고 바이탈과라고 하거든요. 내외 산소요? 예, 약간 국영수 느낌인데. 그렇죠. 그게 어떤 줄임말이에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내외 산소. 예. 근데 이 내과만 말고도요, 여러 영역에서의 정말 생명과 직결되는 과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흉부외과 같은 경우에 매우 중요하죠. 흉부외과. 예.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응급의학과 너무 중요해졌죠.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목숨과 관련된 중요한 응급과 중환자를 요하는 과들은 다 필수 의료로 영역을 확대해야 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갖고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부분을 이제 필수 의료 분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군요. 자, 재정법입니다만은 어떤 취지에서 이 법을 제안하셨는지도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진짜 의료계에서는 고민이 많은데요. 지금 보면은 예전에 외과 지원하는 의사가 없다. 그래서 정말 외과가 소멸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러다가 흉부외과 의사들 점점 고령화되고 있어서 이제 정년 퇴임하는 교수님들이나 의사들은 많은데 새로 들어오는 흉부외과 의사들이 없어요. 그 외에도 지금 산부인과 아까 폐과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중요한 생명을 살리는 과들의 의사가 없어서 의사를 수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병원에서는 이런 응급실이나 소아응급실 이런 데가 문을 닫다 보니까 국민들이 정말 치료를 적기에 못 받고 뺑뺑이 돌다가 결국엔 사망하는 일들이 계속 요즘에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의료를 시장 경제 논리에만 그냥 놔두면 결국에는 소멸하는 과들이 상당히 많아진다. 그런 면에서 필수과는 공공성이 워낙 강한 과이기 때문에 국가가 끝까지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도 설립하고 지원도 해주고 책임지고 챙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워낙에 저희가 드라마나 이제 영화를 통해서 보는 의사 선생님들의 활약상이나 이런 걸 보면 진짜 어려운 분야구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좀 겪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서울 한복판에서 병원 찾다가 사망하는 사고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네. 올해 5살 아동이 급성 폐쇄형 후두염으로 응급실을 찾게 되는데 서울 시내 병원 한 10여 곳을 이제 돌아다니다가 결국 병원에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이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난리가 됐는데 이런 사건들이 한 6,700여 건 그렇게 많아요. 네,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이게 좀 무서운 일이긴 한데 그럼요. 의원님 이게 전문의가 이 정도로 부족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정말 옛날에는 정말 착한 의사에 의존해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세팅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충분한 보상 그리고 적당한 노동 시간 이런 것들이 보장되어야 되는데요. 악순환의 반복인 거죠. 비인기과들은 외과 의사도 그렇고 계속 줄어들다 보면은 한 사람이 맡아야 될 노동량이 늘어나고 근무량도 늘어지고 저도 예전에 외과 전공의를 했었는데요. 한 사람당 입원 환자 40명을 보는데 결국에는 암 환자의 수술 전후를 다 케어를 하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한 드레싱 그리고 동의서 받기 수많은 응급콜 이런 것들 그러면서도 또 응급실에 오는 또 외과 환자들에 대한 콜을 받아야 되니까 눈코 뜰 새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의사도 사람인지라 삶의 회의감이 느껴지는 거죠. 특히나 가장 충격적인 것들은 요즘에 소송 걸리면 상당히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정말 중환자분과는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최근 의료소송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증가하고 있죠. 예, 실제로 보면은 소아과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데는 지난 몇 년으로 돌아가면은 이대 목동 사건 혹시 네. 신생아에서 감염 환자 나오면서 사망을 했었는데요. 특히 담당 교수님들은 구속까지 되는 사태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다 무죄를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되고 이게 여러모리로 가고 결국에는 구속될 수도 있구나. 의사들의 그런 안 좋은 트라우마가 생긴 것이죠. 검찰청에서 이제 나오는 자료인데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된 어떤 전문직이 연평균 1,018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전문직들 중에서 약 73% 정도, 752명 정도가 의사들이 해당이 된다고 하고 있고요. 일본의 256배 정도, 영국의 895배? 약간 좀 이게 비교하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 많이 기소가 되는데 저도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은 뭐 교도소 담장위를 걷고 있다. 약간 그런 어떤 자조 섞인 어떤 목소리도 있다고 하니 좀 사안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기소 건수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네요. 그렇다면은 이 필수 의료 분야의 전문의를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이 법안에 좀 담겨 있습니까? 예, 특히나 이런 하이 리스크인 과들은 병원의 의료 경영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장들 봤을 때는 아니 뭐 중환자 보다가 수익도 안 나는데 못하러 늘려? 하면서 병상도 줄이고 의사도 줄이고 그럼 남는 의사들끼리 또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는 그 악순환인데 저는 우리나라의 90% 이상이 민간 병원이긴 하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과들은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고 그 발판을 마련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꼭 마련되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참담한 의료계의 붕괴를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법안 내용을 저희가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필수 의료 지원을 위해서 필수 의료 정책 심의위원회를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걸까요? 예, 필수 의료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종합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럴 때 정부만 세우다 보면은 이게 현장과 실제로 이 계획이 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구축해서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와서 현실성 있는 정책을 우선순위를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필수 의료 분야를 딱 정리하지 않고 이 심의위원회가 담당하게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지금은 필수 의료가 한정되게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없지만 앞으로 정부가 그런 중요한 과들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의 역할이 더 확대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정형외과 중에서도 소아정형외과 이런 데는 비인기과거든요. 그리고 성형외과 중에서도요. 예를 들어서 팔이나 손가락이 잘렸을 때 재건하는 과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또 비인기과이기 때문에 여러 영역에서의 꼭 필요한 과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과들의 목소리를 그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전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전공의를 얼마나 많이 확보할 수 있느냐일 것 같은데 어떤 의료진 확보를 위한 방안도 의원님 준비가 되셨나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의대생 때부터
어떤 과를 할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병원마다 그런 필수과들의 전공의 지원이 늘어나면 그거에 부응해서 또 인센티브도 주고 격려할 수 있는 포지티브 정책들을 많이 담아서 실제로 이런 젊은 의사들이 필요한 과에서 사명감과 보람감을 갖고 유지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이나 아니면 적절한 보상도 같이 의료계랑 국가가 고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꼭 구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좀 필요하다고 보는 게 이번 2023년도 하반기 그 전공의 지원율 자료가 나왔는데요. 소아청소년과 지원율은 2.8%, 심장혈관 흉부외과는 3.3%, 외과가 6.9%, 산부인과 7.7%, 응급환과가 7.5% 정도라고 하고요. 재활의학과 이쪽은 지원율이 387%. 격차가 좀 많이 나네요, 생각보다. 너무 양극화 형태가 예, 심하죠. 엄청 심하네요. 실제로는 이렇게 소수의 지원한 전공의들은 병원에 들어갔다가 또 이탈하고 중도 포기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의료진이 이렇게 확보가 된다면 결국 또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그런 것들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예, 굉장히 좀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런 필수 의료 분야를 늘리기 위해서 또 나라에서 물신양면으로 도와줄 수 있다. 라고 하니까 더욱더 든든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의원 워크숍을 지난달 하면서 이 필수의료 재정법은 우리 당이 앞으로 추진해야 될 중요 법안 과제다라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된 만큼 탄력받고 열심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신현영 의원의 환자도 의사도 걱정 없는 세상을 위해 두 번째 법안 살펴보겠습니다. 소아과 의료사고 국가가 책임집니다. 바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인데요. 어떤 취지의 법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것 또한 필수의료법과 연결되는 선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한 산부인과 분만사고의 2탄, 후속 법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소아과 진료를 하다가도 의료사고들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 무과실이라면, 뭔가 누가 의도하지 않은 고의적 과실이 아니라면 이 또한 국가가 충분히 지켜주고 보상해주어야 이 소아과 요즘에 오픈런 사태 그리고 소아응급이 소멸하고 있는 사태에서의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아과가 얼마나 빠르게 사라지고 부족하면 소아과 오픈런이라는 말이 생겼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어느 정도 심각합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이게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 조사한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크게 보면 2018년에는 전국의 소아과가 2,200여 개 정도 있었는데 2022년 기준으로는 2,100개 정도로 해가지고 약 85개 정도가 사라졌다고 하고 소아과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부족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소아과가 진짜 빠르게 줄어들고 있을까요, 선생님? 정말 뭐 소아 인구가 감소하는 거와 더불어서 이제 그리고 제가 또 선생님이라고 너무 자연스럽게 대답을 해주시고 가운을 왜 입고 오셨어요, 선생님? 우리 청진기 하나만 두르고 올 거예요. 그러게요. 네. 근데 참 어려운 것이요. 진짜 소아과는 정말 환자를 대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말을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아프니 했을 때 정말 아기들은 그냥 표정으로 진찰로서 진단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거 플러스 또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아이가 아프면 상당히 예민해집니다. 맞아요. 그때 조금만 순서가 늦어지거나 대기 시간이 길어지거나 뭔가 못마땅하면 이제 보호자로서도 이게 날카로워지고 그런 것들까지 감당해야 되는 소아과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 진료과 중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과다. 그래서 소위 3D과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다른 과들은 뭔가 진료를 하고 뭔가 그래도 검사를 받고 하면서 환자 한 명을 보는 데 있어서의 수익이 있는데 소아과는 정말 진찰료 3,300원? 그걸로 벌고 있는 과거든요. 그래서 의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과다. 플러스 우스갯소리로 이제 사탕값도 많이 들 거예요. 네. 아이들도 반지도 주세요. 뭘 또 줘야 되니까 또. 소아과 문제 사실 아이를 키우는 저희 부모의 입장에서도 그렇지만요. 아이들은 정말 우리의 미래의 희망이자 새싹이잖아요. 아이들 아픈 거는 당연히 치료해줘야 되는데 참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법안 주요 내용 궁금해요, 의원님. 그렇기 때문에 소아과에 대한 의료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무과실이라면 이것도 국가가 100%
책임져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법안 자체는 단순한데요. 또 이게 국가의 재원이 들어가는 거고 무과실이냐 과실이냐를 입증하기 위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의료분쟁중재원 산하에 그런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이것을 전담할 수 있다면 그래도 우리가 지금 폐원하고 폐가되고 있는 소아과 의사들한테는 상당히 희망적인 소식이 되고 이제 국가가 소아과도 지키려는 뭔가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희망이 생긴다면 소아 환자 열심히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또 건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임 변호사께 한번 물어보죠. 의료진의 과실이 없는데도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보상은 또 어떻게 됩니까?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서요. 무과실 의료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는 피해 보상액의 70%는 국가가 부담하지만요. 나머지 30%는 또 의사의 몫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의사가 분담해 왔던 이 30%의 피해 보상액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가 이제 부담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지금 국가 책임을 굉장히 강화했거든요. 자, 법안을 내고 의료계 또 환자단체 쪽의 목소리를 들어보셨는지 어떤 반응이던가요? 예, 실제로 그 법안을 만들 때부터 여러 의료계 그리고 당사자들의 의견 조회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국가가 좀 더 책임을 강화하면서 환자와 의사와의 진료실 안에서의 환경을 안전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지지하는 의견들이 상당수 있었기 때문에 국가만 그리고 기재부만 결단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소송 비용이 그렇게 생각보다 건수가 많거나 크지는 않습니다. 국가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의료계나 환자단체에서도 고무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대해서 국가가 나서서 의료진을 좀 보호해준다. 그렇다면 의료진도 조금 더 마음을 놓고 이 사명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원님도 그런 효과를 좀 기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상당히 절실하고요. 특히 우리 건강 형평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은 누구나 당당하게 똑같이 의료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는 만큼 이런 시스템을 안전하게 갖추는 데 있어서의 국가의 역할, 특히나 국가가 있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도 당연히 제도 마련에 열심히 뛰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해봅니다. 자,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또 21대 국회에서도 꼭 마무리하고 싶은 법안이 있으실까요? 예, 실제로 100개 넘는 법안이 하나하나가 다 소중해서 정말 내 자식처럼 이게 다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렇죠, 시간적, 그렇죠. 물리적 한계가 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열심히 뭔가 법안 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 법안 그리고 제가 재정법으로 발의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법안. 이거는 꼭 우리가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해서는 통과됐으면 하는 법안인데요. 우리 국민들의 의료의 사각지대를 비대면 진료가 메꿔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 기제를 만들어서 꼭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디지털 헬스케어는 우리 국민들이 나의 건강 정보가 어느 병원을 가서나 같이 호환되고 그래서 중복 검사를 최소화하고 또 내 데이터가 온전히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뭔가 인공지능 시대와 빅데이터 시대에 보건의료부터 만들어진다면 훨씬 더 효율적인 의료가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21대 국회에서 좀 발판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내일부터 이제 또 추석 연휴란 말이죠. 혹시 추석 연휴에도 이제 바쁘게 좀 일을 하시는지 아니면 좀 쉬실런지. 그래도 추석은 정말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의미 있는 나날이기 때문에 저도 저희 가족과 화목한 시간을 보내면서 그래도 국정감사는 같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의사 국회의원으로서 추석 연휴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건강 꼭 유지하실 수 있도록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마시고 그리고 금연 그리고 적당한 영양 균형 있는 식단과 함께 그리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면서 너무 과식하지
마시고요. 예. 그러면서도 숙면까지도 숙면까지도. 하면서 릴렉스 할 수 있는 추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최고예요.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야, 지금 이 순간만큼 정말 진료를 마치는 네. 의사 선생님 같은 당부의 말씀을 해주셨네요. 모드.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하니까. 네, 그렇죠. 추석 그렇죠. 지나고 나면 다들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오시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예방을 중요시하는 게 좋습니다. 예. 많은 의원님들을 뵀지만 내 옆에서 의사 선생님 같은 그런 나를 치료해주는 의원님은 저는 처음 뵀어요. 오늘 마음적으로 이렇게 어떤 뭐랄까 이 존재만으로도 좀 치료받는 듯한 느낌이 나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당부하자면은 우리가 평소에 못하던 운동, 적절한 갑자기 재원 씨 보니까 그 생각이 났나요? 예, 하면 더욱더 건강해지는 추석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바라만 봐도 치유받는 느낌이래요, 재원 씨. 갑자기 피곤해졌어요? 피곤해졌습니다. 의원님의 당부 잊지 말아요. 운동.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예. 운동하겠습니다. 네. 의사분들이 정말 훌륭한 일을 하시거든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려면 의사 선생님이 좀 으쌰으쌰 힘을 내주셔야지 또 우리 국민들의 건강 지켜주실 수 있으니까요. 어떤 의료진들, 의료 통틀어서 이런 보건의료계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좀 힘내서 일하실 수 있는, 좀 신명나게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법안들 많이 만들어주시고 앞으로의 활동도 제가 정말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들의 법도 입법자들에 나오셔갖고 그동안의 왕성한 입법 활동 말씀해 주셨는데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께도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항상 우리 국회와 정치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만 주냐, 싸우냐, 도대체 하는 게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래도 현장을 묵묵하게 지키면서 성실하게 일하는 입법자들이 있다는 거 꼭 우리 코너를 통해서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국민들의 민생과 그리고 삶을 조금 더 나아지게 하는데 21대 국회 마무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법안 끝까지 통과시키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야, 의원님께서도 건강 꼭 챙기시고요. 예. 앞으로도 왕성한 입법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을 몰랐다고요? 법을 잘못 알고 있었다고요? 제대로 법을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법 읽어드립니다. 자, 살다 보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 화가 욱욱 하고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보통 어느 때 좀 화가 훅 하고 올라오세요? 저는 도로에서요. 예, 정말 운전할 때? 네, 운전할 때 어. 좀 위험하게 끼어들게 하는 분이나 아. 1km 전부터 그 차선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막 직전에 30m 앞에서 끼어들게 하고 이러면 예. 사실 화나죠. 그렇죠. 그럼 가만히 있어야 아니면 그래도 좀 욕 좀 해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야. 소심하게 뭐야. 에이, 너무 미화했네. 너무 미안했나? 너무 미안했어요? MC님은 어떠세요? 저요? 저도 실은 잘 끼어들 것 같은데. 끼어들면 저는 무조건 예 비상등을 4번 켭니다. 고마워요. 4번.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뭐 화가 날 수는 있지만 네. 그 화를 또 어떻게 잘 또 푸느냐도 굉장히 우리 스스로에게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뭐 수다를 통해서 푼다든지 저는 뭐 음악을 듣는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뭐 이렇게 자신만의 방법으로 진짜 화를 풀면 좋은데 그렇죠. 네. 요즘에 이 분노 사회라고 할 정도로 이런 게 또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불거지고 있어서 더욱더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자 오늘 법 읽어드립니다도 이 분노와 관련된 사연이라고 합니다. 소개해드리죠. 자, 다음 주까지 조별과제 내야 하니까 조장은 내가 할게. 보니까 뭐 여기서 내가 제일 나이도 많고 또 내가 제일 잘생겼네. 이번 과제는 법과 관련된 거니까 그 법대생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기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반장, 회장, 학회장, 조장 하라고 하면 장이란 장은 모두 다 섭렵했습니다. 제가 해볼게요. 그래도 나이 많은 형님이 하는 게 제일 좋죠. 일중 찬성. 그럼 나이가 많으니까 조장 경험도 많지. 나만 믿고 따라와. 그래요. 그러면 조별 과제를 어떻게 좀 나눌까요? 자, 법대생은 자료를 완전히 책임져주고 작곡과는 감성이 있으니까 그 감성을 PPT로 녹여내란 말이야. 깔끔하게 작성해주고. 복학생, 네. 군대에서 저 복창 많이 했을 거 아니야? 네네,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로 발표해줘. 네. 그럼 조장님은 무슨 일을 하나요? 나는 리더니까 전체적인 방향을 이렇게 쫙 내려다 보면서 A+를 받게 만들어주는 거지. 어때? 찬성이지? 저는 반대합니다. 아니 조장이 무임승차 아닌가요? 복학생.
교육 똑바로 안 시켰어? 전 찬성합니다. 아, 정말. 난 조장이고, 넌 조원이야. 조장이 하라는 대로 해. 아, 지금이라도 조장 바꾸고 싶습니다. 뭐야, 왜 이래, 너까지. 아, 정말. 니들 맘대로 해, 그냥. 아, 누가 손해보는지 한번 두고 보자고. 감히 말이야, 내 의견에 반대를 해? 아, 정말 이것들 어떡하면 좋지, 이거? 아, 내일 또 조별 모임을 한다고 했지? 그래, 어디 한번 혼 좀 나가라. 에이, 학생회실 근처로 가지 마라. 2시에 터지도록 타이머를 맞춰놨다. 어머머머, 내일 거기서 조별 모임 있는데 어떡해? 오, 장난 같은데? 장난 같다고? 이것들이 겁을 덜 먹었네. 공포심 좀 느끼게 해줄까? 폭탄 설치가 사실인가 봐. 어떡해. 어머머머, 진짠가 봐. 이게 무슨 일이야.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나만 망할 수 없지. 다 같이 망해보자고. 야, 연기 잘하네요. 그러니까 조장시켜주지 그랬어. 그러게. 자, 뭐 어쨌든 저희가 실제 사건을 좀 각색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게 그러니까 실제 재판까지 갔던 사건입니까 이게? 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약간 각색한 거고요. 작년 11월 어느 대학교에서 실제 벌어졌던 일입니다. 조별 과제 중 다른 학생의 어떤 지적에 화가 낸 나머지 조원 중에 한 명이 자신이 다니고 있는 대학교 커뮤니티에 단과대 건물에 폭탄을 설치했고 뭐 돈을 가져오라는 등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 글이 올라가니까 이게 반신반의하다가 누군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과 소방 공무원들이 출동을 해서 학교 건물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대피를 시켰고요. 경찰 등 약 250명이 와서 대책 마련을 하고 뭐 난리가 났던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화가 나서 장난을 올린 글인데 이제 정말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됐네요. 네.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서 올린 글이지만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네. 이런 비상 인력들이 얼마나 지금 쓸데없는 어떻게 보면 네. 그죠 수고를 하신 거잖아요. 이거는 일종의 공권력 낭비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 결국 잡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결국 IP 추적 등을 해가지고 당사자들을 특정을 해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에서 1심 판결까지는 나온 사건입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가 나왔고 보호관찰가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까지 나온 사건입니다. 인터넷상에 이렇게 허위 정보 사실 누구나 올릴 수 있고 무분별하게 퍼나르는 경우에 사실 피해도 상당하거든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허위의 사실이지만 어쨌든 내가 폭탄을 설치했다 이런 걸 올려서요. 공권력이 도입이 됐잖아요. 네. 그거 사실 그 공권력 다 우리의 세금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 결국 이런 경우에 공무집행 방해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형법 제137조에 따라서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요즘 사실 이런 거짓 신고나 허위로 내가 이런 테러를 하겠다 올리는 글들이 좀 유행처럼 번지면서 공무집행 방해뿐만 아니라 이런 게시글 자체를 처벌하자는 논의도 심도 있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최근에 사회적인 문제로 불거진 게 살인 예고글이었잖아요. 예, 그렇죠. 맨날 몇 시에 내가 뭐 거길 등장해갖고 뭐 다 뭐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섬뜩한 글들을 막 올리고 하니까 그때 진짜 좀 무서웠어요. 정말 그런 동네를 피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진심일 수도 있고 장난일 수도 있으니까 이게 아예 그냥 그 장소를 그냥 피하게 되고 안 가게 되고 맞아요. 이게 무슨 피해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 한동안 살인 예고글 네. 이게 어느 정도 심각했는지 조사가 좀 돼 있나요? 네, 그 신림동 흉기 난동 살인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묻지마로 사람 칼로 찔러가지고 죽였던 그 사건인데요. 그 사건 이후로 8월 28일까지 집계된 것만 476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235명을 검거했고 그 중에서 좀 사안이 심각하거나 약간 정말 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29명을 구속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 사람을 위협하겠다. 내가 저기 살해를 하겠다. 뭐 이렇게 협박한 거잖아요. 그렇죠. 협박죄 같은 건 적용이 안 되나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요. 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지금 너무 가수로 데뷔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네. 유재환 너 나에게 노래를 줘서 나를 유명 스타로 만들어두지 않으면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네. 이렇게 한 경우라면요. 지금 상대방이 들으면은 무서울 만한 해악의 고지를 한 것에 해당이 돼서요. 협박죄로 처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피해자가 특정이 됐거든요. 작곡가 유재환 이렇게 네. 제가 부르고 나서 어떤 해악을 고지한 거잖아요. 근데 만약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나는 스타가 되고 싶어. 나를 가수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 세상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다중, 공중을 향해서 어떤 해악을 고지하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내가 해악을 고지한 상대방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협박죄로 다스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 불특정 다수에게 얘기를 할 경우에는 그렇죠. 협박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몇 월 몇 시에 국회 방송에 우리들의 법 어머. 여기에다가 폭탄 설치하겠다. 그럼 저희 네 사람이 일단은 지목이 된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지금 날짜가 특정이 됐죠. 장소도 특정됐죠. 그렇다 네. 보면 사실 피해자가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로 특정이 되게 되잖아요. 네. 이 경우에는 사실 협박죄로 처벌이 가능하고요. 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그러니까 여럿이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해악을 고지하거나 아니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를 하고 그러니까 칼 같은 거를 들고 해악을 고지 너를 해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특수협박죄가 적용이 되어서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는 중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누군가한테는 정말 뭐 화를 참지 못해서 그냥 저지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만큼 강력한 법 처벌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뭐 이에 대한 논의는 따로 없습니까? 요즘 주목받고 있는 형사 이제 제목 중에 하나가 살인 예비죄 이걸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혐의가 적용된 사건도 지난 8월에 벌어지긴 했습니다. 경북에 있던 어떤 30대가 인터넷 게임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모바일 메신저 창에 살인 예고글을 올리고 그 글에서 더 나아가서 뭐 흉기 이런 것들을 사진을 찍어서 이제 그 모바일 채팅방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사가 시작이 됐고 이 사람을 잡아서 살인 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겼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살인 예비죄가 사실 적용이 되는 경우들이 좀 제한적으로 지금까지는 해석이 되어 왔습니다. 살인 예비죄라는 제목은요, 일단 형법 250조에 정해져 있는 그 살인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한 경우에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수랑도 다릅니다. 살인 미수는 내가 칼을 들고 누군가를 해하려 하다가 누가 말려서 그걸 나아가지 못한 경우라면 살인 미수지만 살인 예비는 그 이전의 준비 단계를 벌하기 위해서 규정된 범죄거든요. 적어도 어떤 피해자를 특정을 해두고 내가 살인의 고의를 어느 정도 품고 흉기까지 구매했다면 그때 살인 예비죄로 처벌하는 것으로 대법원에서 좀 좁게 인정을 했었는데 요즘 워낙 이런 흉흉한 글들 많이 올라오고 실제로 흉기 같은 거 들고 돌아다니시는 경우도 있고 사진 같은 거 찍어 올리면서 살인 예비죄를 대체할 만한 혹은 이 해석을 좀 달리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논의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또 다른 문제는 이런 글들이 이제 유행처럼 번지면서 이 미성년자들도 따라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왜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이후로 8월 말까지 235명이 검거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41%에 달하는 97명이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14세 미만인 이제 촉법소년도 있었고 촉법소년인 경우에는 그 만약에 범죄가 인정된다면은 뭐 법원 소년부에서 직접 송치해서 소년 보호 처분을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함부로 테러 예고글, 살인 예고글을 올리다가는 큰 처벌 피할 수 없다는 점 교육을 통해서 이런 방송을 통해서 거듭 강조드릴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장난으로 올린 글이 대한민국 전체를 위험으로 또 공포로 빠뜨릴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이 사회를 위해서는 법이 나서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법 더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모쪼록 행복하고 편안한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여러분 행복하세요.